침묵 뒤에 숨겨진 한 소녀의 비극과 용기. 만약 당신의 옆집에 누군가 수년간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소녀가 작은 카메라를 켜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 오래도록 묻혀있던 거짓을 드러내고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단서였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위험으로 가득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 다음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믿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다. 결코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라. 그 비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 수 있으니. 안녕하십니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삶이 평온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푸른 남해 바다가 광활하게 펼쳐진 전라남도 완도. 이곳의 바다는 해안 지역 전체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핏줄과도 같았다. 바로 이곳에 현지 주민들을 소름 돋게 만든 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이곳 사람들은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전복 양식장 풍경에 익숙했다. 매년 수확철이 되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2022년 10월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한 젊은 여성의 이름이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박수진, 이 지역의 이름난 부호이자 전복왕으로 불리는 강대호 회장의 며느리였다. 그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쉴 새 없이 내렸다. 멀리서 보이는 강 회장 일가의 현대적인 대저택은 고요했다.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두운 하늘에 번개가 내리쳤고 웅장한 저택의 그림자는 흉측하게 보였다. 바로 그때 박수진이 마치 땅으로 꺼진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작별 편지 한 장, 문자 메시지 하나 남기지 않았다. 남은 것은 차갑고 텅 빈 방, 그리고 사료 창고 바로 옆에 있던 3번 양식장이었다. 그날 밤 그 양식장의 물은 미친 듯이 날뛰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으로 이상하게 들끓고 있었다. 박수진의 실종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길가의 허름한 식당에서 남자들은 수군거렸다. 다른 남자 따라 도망간 거 아닐까? 남편은 미국에 멀리 있잖아. 어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아니면 저 큰 집에서 뭔가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지만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모두가 그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이 지역의 전복왕 강대호 회장이었다. 강 회장은 단순히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10개가 넘는 양식장을 관리했으며 수백 명의 인부들이 그의 월급의 생계를 의지했다. 큰 상인들조차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불문율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인자한 미소와 지역 사회에 비친 자선가의 이미지 뒤에는 그와 오래 일한 사람들이 오싹함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차갑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을 가득 품은 그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천둥이 계속해서 하늘을 가르고 비가 그치지 않을 때 박수진이라는 시골 소녀의 삶은 미스터리 속에 멈춰섰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그녀는 정말 자의로 떠난 것일까? 아니면 높은 담장 너머 호화로운 저택 안에 어두운 비밀이 감춰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다. 박수진은 완도 변두리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 마을은 소박했다. 낡은 함석 지붕을 얹은 판잣집들이 흙탕물 가득한 갯가에 서 있었다. 매일 아침 들려오는 낡은 엔진을 단 통통배 소리는 바다와 작은 밭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배경음악이었다. 수지는 3남매 중 맏딸이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삶에 익숙했다. 아버지 박철수 씨는 원래 뱃사람이었지만 수년간 알아온 폐병 때문에 더 이상 노를 젓거나 그물을 들어 올릴 힘이 없었다. 어머니 오영자 씨는 꿋꿋한 여성으로 아침 시장에서 떡을 팔아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 이어갔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수지는 고운 얼굴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다. 순종적이고 예의 바르며 부지런한 소녀로 알려져 있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그녀는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동생들을 위해 소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학교 선생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수진이는 가난하지만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한 아이예요.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이 작은 가족의 편이 아니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위한 작은 대출이었지만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머니가 떡을 팔아번 돈은 그날 먹을 쌀을 사기에도 빠듯했다. 전기세조차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는 날도 있었다. 수지는 한 번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돈 좀 남으면 동생 공책 사줘요. 헌 종이에 공부하는 게 안쓰러워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눈물을 참아야 했다. 2020년 가족에게 에리테이블한 폭풍이 닥쳤다. 수진의 아버지가 위독해져 몇 달 동안 입원해야 했다. 병원비 때문에 빚은 수억 원을 넘어섰다. 더 이상 담보로 잡힐 것도 팔 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강대호 회장의 이름이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강 회장은 마을에서 대출을 잘해주는 부자로 알려져 있었다. 수십 개의 전복 양식장, 수백 명의 인부, 그리고 높은 철제 담장을 두른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집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말했다. 강 회장 가족처럼 살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 모든 경외심 뒤에는 그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수진의 가족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군가 조언했다. 강 회장님 댁에 한번 가보게. 도와달라고 하면 분명 도와주실 걸세.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는 수진을 데리고 용기를 내어 그를 찾아갔다. 그날은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수진이 상상도 해본 적 없는 푹신한 소파가 놓인 넓은 거실에 앉았다. 강 회장은 편안한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미소는 인자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빚이 얼마든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바닥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말 뒤에는 수진의 가슴을 무너지게 할 조건이 숨어 있었다. 강 회장은 마치 가벼운 농담처럼 말을 이었다. 하지만 물론 그냥 도와드릴 수는 없지요. 내 아들 민준이와 수진 양이 결혼했으면 합니다. 그 애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수진 양이 내 며느리가 된다면 가족의 빚은 모두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수진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더 크게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수진은 이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청혼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빚과 그녀의 삶을 맞바꾸는 거래였다. 그녀는 겨우 20살이었고 선생님이 되는 꿈을 꾸며 작은 수첩에 시를 쓰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몇 주 후 결혼식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트로트 가수가 노래하는 무대가 설치되었으며 음식은 넘쳐났다. 모두가 말했다. 수진이는 정말 운이 좋구나.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하지만 억지 미소 뒤에서 수진은 속으로 울고 있었다. 남편이 된 강민주는 착한 남자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수진은 시아버지와 함께 그 큰 집에 남겨졌다. 수진 씨, 미안해요. 그는 떠나기 전 말했다. 제가 졸업하면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 둘이서만 살아요. 그 말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2년 후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 민주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빴고 수진은 시아버지 강 회장과 함께 그 큰 집에 홀로 남았다. 매일 그녀는 차가운 고급 침실에서 깨어나 맛없게 느껴지는 음식을 먹고 감옥처럼 느껴지는 넓은 마당을 걸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녀는 끔찍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를 향한 강 회장의 시선은 시아버지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 눈길이 그녀에게 닿을 때마다 수진은 마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후 박수진의 삶은 더 이상 외로움만이 아니었다. 위협은 점점 더 현실이 되었고 시간과 함께 공포가 자라났다. 가족의 빚은 갚아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녀의 자유, 미래, 그리고 그녀 자신의 안전이었다. 박수진과 강민준의 결혼식은 마치 가난한 집안이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음을 과시하는 듯 화려하게 치러졌다. 아침부터 강 회장의 집마당은 화려한 천막으로 가득 찼고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졌다. 지역 가수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식탁에는 갈비찜, 화러회, 전등 산의 진미가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진심으로 축복의 기도를 전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박 씨 집안의 평범한 딸이 이제 어떻게 부잣집 아들과 나란히 앉아 있는지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다. 많은 이들이 인파 속에서 속삭였다. 수진이는 정말 운이 좋네. 이제 시장에서 힘들게 떡 팔지 않아도 될 테니 인생이 바뀌었어.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뒤에서 수진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하객들에게 보여준 미소는 가면일 뿐이었다. 신부 화장과 아름다운 드레스 뒤에서 그녀는 마치
진열된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수지는 이것이 사랑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가족을 빚더미에서 구하기 위해 받아들여야만 했던 계약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신랑 강민주는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온화했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들은 거의 서로를 알지 못했다. 수지는 민준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학하며 아르바이트로 바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감정이 아닌 아버지 강 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맺어진 것이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을 때 수지는 넓은 신방에 앉아 있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새 침대 시트가 깔린 커다란 침대는 향기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잠시 잡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힘들 거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참아줘요. 제가 졸업하면 우리 둘이서만 독립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멀리, 그 말은 비록 자유로워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약간의 희망을 주었다. 몇 주 후, 민주는 정말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수지는 현관에 서서 그를 태운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그 화려했던 결혼식 전체가 더 깊은 침묵만을 남기고 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바닷가의 그 큰 집에는 수진과 시아버지 강 회장만이 살았다. 밖에서 보면 그 집은 높은 담장, 넓은 정원, 그리고 뒤편에 줄지어 늘어선 양식장들로 웅장해 보였다. 하지만 수진에게 그 집은 차가운 빈 공간일 뿐이었다. 집안 구석구석은 마치 소리를 삼키는 긴 복도 같아서 그녀 자신의 발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하루하루는 느리게 흘러갔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어나 바다를 향한 큰 창문을 바라보았다. 새들이 물 위를 낮게 날았고 멀리서 통통배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그녀의 외로움을 채우지는 못했다. 민주는 가끔 전화를 걸 수 있을 뿐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항상 학업과 일에 쫓겨 급했다. 보고 싶어요. 수진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민준의 대답은 짧았다. 나도요, 조금만 참아요. 그 집에서 시간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수지는 책을 읽거나 시를 쓰거나 혹은 그저 테라스에 앉아 비를 바라보며 하루를 채우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평온을 찾으려 할 때마다 무언가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바로 강 회장의 시선이었다. 처음에는 그 시선이 우연처럼 희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지는 그 눈이 항상 자신의 움직임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부엌에서 거실로 걸어갈 때도 정원에서 꽃에 물을 줄 때도 그 시선은 존재했다. 그것은 다정한 시아버지의 시선이 아니라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시선이었다. 수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그냥 의심이 많은 것뿐이야. 하지만 강 회장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떨렸다. 그 인자한 미소 뒤에는 어둡고 불길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진을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좋은 옷을 입고 고급차를 타며 호화로운 집에 사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그 높은 담장 안에서 수진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 화려한 세계가 사실은 연극 무대에 불과하며 무대 뒤에서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공포를 견디는 무력한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수지는 종종 작은 수첩에 글을 썼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소박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소망은 글로만 남겨질 뿐 결코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가족의 빚은 갚아줬지만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는 바로 그녀 자신의 자유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갇혀있다는 느낌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위협으로 변해갔다. 강 회장은 너무나 다정한 어조로 말을 걸거나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수진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녀의 외모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비 내리는 밤 수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눈물은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물었다. 내가 이 집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민준 씨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질까? 아니면 저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까? 바닷가의 큰 집은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었고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하지만 수진에게 그 모든 빛은 단지 시아버지의 미소 뒤에 숨어 도사리고 있는 그림자를 드러낼 뿐이었다. 박수진이 그 큰 집에서 보내는 나날은 점점 더 숨막히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 회장의 관심은 명백히 시아버지로서의 선을 넘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볍게 들리지만 거슬리는 작은 칭찬들이었다. 수진아, 오늘 참 예쁘구나. 어느 아침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말했다.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니
우리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아. 수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했다. 그 칭찬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어딘가 다른 뉘앙스가 있었고 마치 모든 단어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그 칭찬은 노골적인 시선으로 바뀌었다. 강 회장의 눈은 그녀의 머리, 목,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까지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시선은 그녀가 품이 넓은 옷을 입거나 머리를 단정히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날이 갈수록 그 경계는 더욱 희미해졌다. 강 회장은 수진의 근처에 있을 핑계를 찾기 시작했다. 때로는 음식에 대해 묻는 척했고 때로는 테라스에서 오후의 차를 함께 마시자고 청했다. 이 집에서 혼자 있으면 외롭지. 나를 그냥 말동무라고 생각하렴. 그는 인자한 미소로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수진의 마음을 찌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정중하게 거절하려 할 때마다 목소리가 막혔다. 그녀는 가족의 빚을 갚아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웠다. 그 빚은 마치 그녀의 입을 묶어버린 족쇄와 같았다. 점점 강 회장의 태도는 대담해졌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부엌에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힘들겠구나. 내가 좀 도와주마. 강 회장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수진은 깜짝 놀라 몸이 굳었다. 그녀는 거리를 두려 애쓰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의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밤이 되면 그 발소리는 더욱 무서워졌다. 때로는 그녀의 방문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서서 그녀를 새벽까지 잠 못 들게 했다. 그녀는 종종 침대 구석에 앉아 베개를 꼭 껴안고 문이 열리지 않기를 기도했다. 마을 사람들 눈에 강 회장은 여전히 너그러운 유지였다. 그들은 그가 사찰에 시주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자주 보았다. 누구도 그 이미지 뒤에 전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외로움은 수진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 이선아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었다. 그 편지에는 모호한 내용만 담겨 있었다. 선아야, 나는 갇힌 것 같아. 이 집은 너무 크지만 그 안이 무서워. 가끔은 도망치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 편지는 결코 붙이지 못하고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었다. 밤마다 압박감은 더욱 강해졌다. 강 회장은 종종 비단 손수건, 향수, 금목걸이 같은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널 위한 거다. 수진아, 넌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어.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하며 선물을 건넸다. 수진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 선물들은 여전히 그녀의 방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문이 닫히고 모든 출구가 감시당하는 것 같았다. 그 공포 속에서 수진은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내 전자상가에서 몰래 작은 카메라를 샀다. 그 카메라는 어머니조차 모르게 잘 숨겨두었다. 수진에게 그 작은 물건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희망이자 만약 그녀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될 경우 유일한 증인이었다. 한편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징후를 느끼기 시작했다. 양식장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늙은 인부 박 씨는 가끔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한 번은 그녀가 양식장가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눈이 퉁퉁 부어 마치 막 울고 난 사람 같았다. 하지만 박 씨는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다. 주인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강 회장 집의 높은 담장과 이웃한 집에 사는 김 씨 아주머니도 몇 번이나 수진이 발코니에 홀로 앉아 텅 빈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가엾은 아이,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녀도 거리를 두는 것을 택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침묵 속에서 강 회장의 발소리는 더욱 무겁게 들려왔다. 마치 그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완도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오후부터 쏟아진 폭우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바닷물은 조금씩 불어났으며 거센 물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강 회장 집의 창문들이 덜컹거렸다. 이따금 번개가 번쩍이며 흠뻑 젖은 마당을 비쳤다. 박수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몸이 떨렸다. 이전의 밤들도 충분히 긴장되었지만 오늘 밤은 왠지 심장이 평소보다 더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방구석에 잘 숨겨둔 작은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작은 물건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의 비명을 들어줄
유일한 친구인 것 같았다. 밖에서 무겁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그녀의 방 쪽으로 가까워졌다. 수지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이미 그 발소리를 알아차렸다. 틀림없이 강 회장이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했지만 심장을 울렸다. 수지나 자니? 그 굵직한 목소리가 물었다. 약간 쉰 목소리에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듯한 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버텼다. 빗소리가 그 남자를 돌아가게 만들 만큼 크기를 발았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강 회장이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었고 눈은 풀려 있었지만 욕망으로 가득했다. 수지나 혼자 있구나. 젊은 애가 밤에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수지는 일어섰다. 몸이 떨렸다. 나가주세요, 아버님. 여긴 제 방이에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안으로 들어와 뒤에서 문을 닫았다. 그의 미소는 옅었지만 그 시선은 수진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수지는 피하려고 했으며 침대 옆으로 물러섰고 강 회장은 계속해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확고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그가 속삭였다. 밖의 비는 더욱 거세졌고 번개가 방을 비추며 서로 마주 선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반사했다. 수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몸은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소리쳤다. 아버님이 계속 이러시면 민준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저한테 증거도 있어요. 전부 다 말할 거라고요. 그 말에 강 회장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증거라는 단어가 마치 그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강타한 것 같았다. 그는 수년간 쌓아온 명성이 이 젊은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싸움이 터졌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앞에 있는 거대한 몸을 밀치려 했다. 그녀의 손이 작은 탁자를 더듬어 꽃병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상황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다. 민준 씨도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수지는 빗소리에 목소리가 거의 잠겼지만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강 회장은 이성을 잃었다. 내 아들 이름은 절대 입에 담지 마. 그가 고함쳤다. 그의 손이 뻗어나와 문 쪽으로 계속 도망치려는 수진을 잡으려 했다. 작은 수진의 몸은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그녀는 발로 차고 앓히며 자신을 억누르려는 거친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그 혼란 속에서 그녀는 방구석에 있는 카메라의 작은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언뜻 보았다. 마치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일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비명은 마치 거센 비와 천둥, 그리고 집 뒤의 파도 소리에 삼켜진 듯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길고 무겁고 끔찍한 정적이었다. 바람에 창문 커튼이 나부꼈고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서 여전히 반짝였다. 그리고 방구석의 작은 카메라는 계속해서 녹화하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의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그날 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며 모든 소리를 감추고 있었다. 박수진의 방에서 끔찍한 정적이 흐른 후 강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였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즉시 그를 지배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그는 되뇌었다. 강대호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남자였다. 수십 년간 그는 회장님으로 군림하며 인부들을 관리하고 돈으로 충성을 사고 사람들의 입을 막아왔다. 그는 오늘 밤에 일이 드러나면 그의 명성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 제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그는 수진의 방문을 닫았다. 밖의 비는 그에게 한 가지 이점을 주었다. 거센 물소리가 모든 소음을 삼켜줄 것이었다. 그는 집 옆에 있는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 인부들이 생선 사료를 준비하는 곳이었다. 그 창고 안에는 낡은 사료 분쇄기가 서 있었다. 평소 굉음을 내며 사료를 갈던 기계였다. 그날 밤 그 굉음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지만 쏟아지는 비와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다. 번개가 이따금 지붕 틈새로 들어와 땀으로 범벅이 된 강대호의 얼굴을 비췄다. 그날 밤 일어난 모든 것은 어둠 속에서 끝났고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계획의 밑바닥에 묻혔다. 새벽녘 강대호는 뚜껑이 덮인 양동이 몇 개를 들고 3번 양식장으로 향했다. 그 양식장은 창고에서 가장 가까웠고 풍부한 사료 때문에 물이 탁했다. 그런 밤중에 그곳에 감히 접근하는 인부는 아무도 없었다.
양동이에 내용물이 쏟아지자 양식장의 물이 격렬하게 들끓었다. 수십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들이 굶주림에 홀린 듯 뛰어올랐다. 평온했던 물은 탁하게 변했고 사방으로 튀어올라 마당 전체에 비린내를 풍겼다. 강대호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소름이 끼쳤다. 끝났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그가 속삭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바닥을 청소하고 침대 시트를 갈고 방 전체에 값비싼 향수를 뿌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집은 평온해 보였다. 인부들은 평소처럼 출근해 다른 양식장에 사료를 주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단지 그날부터 3번 양식장이 이상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의 물고기들은 다른 곳보다 유난히 빨리 자랐다. 몸집은 더 커졌고 움직임은 더욱 사나워졌다. 평소와 같은 사료를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날뛰며 심지어 서로를 물어뜯기까지 했다. 왜 이렇게 됐지? 늙은 인부 박씨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물고기들이 탐욕스럽게 달려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평생 이렇게 욕심 많은 물고기는 처음 보네. 하지만 평소처럼 그는 조용히 속삭일 뿐이었다. 누구도 회장에게 감히 보고하지 못했다. 모두가 강 회장이 질문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마을에서는 수진의 실종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강 회장 댁 며느리 어디 갔지? 며칠째 안 보이던데. 강 회장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떠난 것 같아. 적응을 못했나 봐. 나도 충격이 크네. 아들 민준이가 실망이 크겠어. 몇몇은 믿었고 몇몇은 그저 침묵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부유한 유지의 말을 반박하지 못했다. 큰 집 안에서는 모든 구석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새 침대 시트, 치워진 유리 조각, 심지어 방이 향기까지 신선한 꽃향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강대호가 깨닫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다. 방구석의 작은 카메라는 여전히 조용히 작동하며 언젠가 드러날 진실을 저장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밤 강대호는 다시 3번 양식장가에 섰다. 그는 사료를 던지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들끓는 물을 바라보았다. 물고기들은 마치 아무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의 맛을 기억하는 듯 거칠게 움직였다. 처음으로 그 부유한 유지는 자신의 양식장을 보며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그 양식장이 비밀을 삼켜준 공범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언젠가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배신자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길었던 비가 그친 아침, 바닷가의 큰 집은 평소처럼 고요해 보였다. 인부들이 출근했고 일부는 사료를 준비하고 일부는 마당을 청소했다. 강대호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두 명에게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인사했다. 수진이가 아직 안 돌아왔어. 어디로 간 건지. 그는 마치 다른 사람들을 혹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 그 말을 반복했다. 오전이 되자 강대호는 일부러 읍사무소와 시장에 있는 작은 파출소를 찾아갔다. 읍장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며느리 수진이가 어젯밤부터 나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은데 친구 따라간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파출소에도 간단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강대호의 말투는 차분하고 계산적이었다. 마치 정말로 혼란에 빠진 시아버지인 것처럼. 소문은 퍼져나갔다. 식당에서 남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마 수진이가 큰 집 생활에 적응 못했나 보네. 젊은 아가씨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지. 아침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은 속삭였다. 정말 떠난 거라면 민준이가 불쌍하네. 누구도 다른 가능성을 언급하지 못했다. 강대호라는 이름의 무게는 감히 거스를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파출소에서 경찰 2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정중했고 진술을 기록하고 무슨 물건이 없어졌는지 물었다. 강대호는 재빨리 대답했다. 옷 몇 벌과 가방 하나요. 휴대폰도 방에 없더군요. 하지만 모든 진술은 오직 강대호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수진이가 가방이나 다른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본 증인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마당 구석에 설치된 CCTV를 보았다. 녹화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물었다. 강대호는 길게 한숨을 쉬며 어깨를 으쓱했다. 어젯밤에 번개가 쳐서 전기가 나갔습니다. 녹화장치가 고장 난 것 같아요. 그들은 잠시 확인했다. 정말로 녹화장치는 비 오는 밤부터 꺼져 있었다. 번개와 불안정한 전력은 해안 지역에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였다. 이틀이 지났고 소식은 없었다. 미국에 있는 민준에게서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수진 씨 어디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강대호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떠났다. 민준아, 아빠도 골치가 아프다. 아마 시간이 필요한가 보지. 전화기 저편에서 민준은 충격받은 듯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거리와 바쁜 학업은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수진의 친구. 이선아는 지나가는 상인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과자 한 상자를 핑계 삼아 큰 집으로 찾아갔다. 철문은 활짝 열리지 않았다. 경비원은 사모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회장님은 바쁘시고요. 라고만 말했다. 선아는 안을 들여다보며 발코니에서 친구의 그림자라도 보길 바랐지만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돌아섰지만 비난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셋째 날, 좀 더 체계적인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 실종자 신고가 군 경찰서에 등록되었다. 마침 해안 지역의 몇몇 사건을 조율하던 차동민 총경이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박수진의 간단한 서류를 읽다가 익숙한 강대호라는 이름에 눈살을 찌푸렸다. 현장 확인부터 하지. 그가 짧게 말했다. 팀이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수진의 방을 촬영했다. 방은 깔끔했고 침대 시트는 새 것이었으며 바닥은 깨끗했다. 다툼의 흔적은 없었다. 방구석 탁자 위의 작은 시계는 평범해 보였다. 그들의 눈은 책장, 옷장, 커튼을 훑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느껴졌다. 한 팀원이 중얼거렸다. 갑자기 떠났다면 보통 무언가 어지럽게 남겨지기 마련인데 여긴 그렇지 않네요. 사료 창고에서 경찰은 낡은 기계를 보았다. 한 인부가 말했다. 가끔 밤에 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장님이 기계 시험하는 걸 좋아하셔서요. 그 진술은 기록되었지만 눈에 띄는 점은 없었다. 차 총경은 창고문 앞에서 잠시 서서 갓 물을 뿌린 듯한 시멘트 바닥을 주시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양식장에도 가보았다. 3번 양식장의 물은 다른 곳보다 더 탁해 보였다. 한 인부가 사료를 뿌리자 물고기들이 더 높이 뛰어오르며 더욱 사납게 달려들었다. 여긴 유독 욕심이 많아요. 그 인부가 농담처럼 말했다. 차 총경은 힐끗 쳐다본 뒤 돌아섰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그 순간에는 양식장을 의심할 만한 강력한 이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팀은 몇몇 주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대부분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한 늙은 인부가 짧게 말했다. 요즘 사모님 얼굴이 자주 창백했어요. 그러고는 더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한 이웃은 조용히 덧붙였다. 가끔 밤에 그 분방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곤 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두 진술 모두 희미했고 두려움에 거의 묻혀버렸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열린 작은 회의에서 보고서들이 정리되었다. 물리적 증거는 전무했다. CCTV 녹화는 번개 때문에 중단되었다. 피해자의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본 증인도, 다툼 소리를 들은 증인도 없었다. 오직 희미한 진술의 조각들 뿐이었다. 수지는 자주 우울해 보였다. 집이 너무 고요했다. 3번 양식장 물고기들은 더 사나웠다. 이 모든 것은 한 유지의 사회적 지위라는 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차 총경은 양식장, 창고, 그리고 본체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바라보았다. 뭔가 맞지 않아 그가 중얼거렸다. 너무 깨끗해. 그는 수진의 방에서 창고, 그리고 3번 양식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선으로 그었다. 불과 수십 걸음이었다. 그 선은 가늘었지만 그의 생각을 어지럽혔다. 그러나 흔적도 얼룩도 손에 잡히는 물건도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했다. 다음 날 강대호는 마을회관에 나타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몇 포대를 기부했다.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칭찬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며느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듣는다면 돌아오라고. 가족이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에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강 회장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야. 누군가 말했다. 다른 곳에서 이선아는 텅 빈 책상 서랍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에게서 온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기억해냈다. 두려움에 대한 모호한 이야기가 담긴 편지였다. 하지만 그 당시 선아는 나쁘게 해석할 용기가 없었다. 오늘 밤 선아는 그 편지를 꼭 쥐었다. 왠지 그 평범한 문장들이 이제 와서는 듣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도움을 청하는 절규처럼 느껴졌다. 공식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경찰이 추가 진술을 요청할 때마다 인부들은 마치 용기보다 더 강한 무언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듯 짧고 정돈된 대답만 했다.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차 총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평범하지 않은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한 이웃의 소문이나 표준적인 보고서가 아닌 무언가가. 완도에 다시 밤이 내렸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축축한 기운을 실어왔다. 3번 양식장의 물은 사료가 없음에도 작게 일렁였다. 어둠 속에서 마치 무언가 바닥에서부터 숨을 쉬는 듯했다. 첫 번째로 뛰어들 용기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비밀이. 차 총경은 서류철을 덮고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장 평범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아직 정확히 무엇을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동안 단지 사업의 일부로만 여겨졌던 곳, 그 양식장들을 향하고 있었다. 한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수진의 방구석 작은 카메라는 여전히 조용히 진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던 그 밤의 희미한 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류철을 덮고 지도를 몇 번이고 들여다본 후 차동민 총경은 단순하지만 거의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결정을 내렸다. 양식장부터 시작한다. 집이 너무 깨끗하다면 그들이 결코 검사하리라 생각지 않았던 곳을 봐야지.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군청 수산과에 연락해 현장 직원 2명을 합류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명분은 물고기 건강 상태 및 사료 관리 실태 점검이었다. 이로써 경찰의 움직임은 압수수색이 아닌 정기 점검처럼 보이게 되었다. 오전이 되자 작은 일행이 강대호의 부지에 도착했다. 그 부유한 유지는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총경님? 그의 목소리는 마치 평범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집주인처럼 차분했다. 몇몇 양식장의 사료 공급 패턴, 수질, 그리고 물고기 반응을 좀 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차 총경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강대호는 미소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주 잠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양식장들을 따라 걸으며 필요한 사항을 기록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일행이 3번 양식장 앞에 멈추기 전까지는 물은 더 탁했고 사료를 주지 않았음에도 잔물결이 일었다. 몇몇 거대한 물고기가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가 재빨리 사라졌다. 마치 불안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이 양식장은 차 총경이 조용히 말했다. 24시간 동안 사료 공급을 중단해 주십시오. 자연적인 반응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한 작업반장이 강대호를 힐끗 쳐다보며 신호를 찾았다. 유진은 짧게 숨을 참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따라야지요. 그날 오후 팀은 양식장 가장자리에 수면을 향하도록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수산과 직원은 깨끗한 물병에 물을 담아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다. 모든 것이 단순한 절차처럼 보였다. 하지만 해질 무렵 3번 양식장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후 4시경 다른 양식장들이 조용할 때 이 양식장의 물고기들은 둑가에 선 사람 그림자 쪽으로 빽빽하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빙빙 돌며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더니 서로를 덮쳤다. 물 튀는 소리가 요란하게 오후의 정적을 깼다. 와, 정말 사납네요. 수산과 직원 중 한 명이 침을 삼키며 속삭였다. 늙은 인부 박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요즘은 원래 저럽니다. 사료가 조금만 늦어도 화를 내는 것 같아요. 화라는 단어는 무심코 튀어나왔고 모두들 그것을 비유로 이해했다. 하지만 차 총경의 귀에는 그 단어가 경보음처럼 들렸다. 저녁이 되자 차 총경은 양식장 근처 초소에 교대 근무를 요청했다. 눈에 띄는 제복을 입은 사무만 경비가 아니라 2명의 대원이 교대로 앉아 1시간마다 물고기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멀리서 강대호의 큰 집은 희미하게 보였다. 불빛이 부드럽게 켜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녁 8시경 3번 양식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사료가 없자 물고기들은 더 높이 뛰어올랐고 일부는 서로 부딪혔다. 물결은 초소의 불빛을 반사하며 불안한 빛을 만들어냈다. 차 총경은 둑에 서서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오랫동안 응시했다. 왜 이 양식장만 이럴까? 한 대원이 물었다. 차 총경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사료 창고와 양식장 가장자리를 잇는 둑길을 주시했다. 거리는 매우 가까웠다. 20, 30걸음이면 충분했다. 여기가 있어서는 안 될 습관을 위한 가장 짧은 거리이기 때문이지. 그는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사료는 여전히 공급되지 않았다. 차 총경은 작은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 인부에게 양동이를 쓰면 위에서 흔들게만 하고 아무것도 뿌리지 않도록 했다. 양동이 그림자가 움직이자마자
물고기들은 미친 듯이 모여들어 수면을 갈랐다. 마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다른 양식장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을 때 물고기들은 평소처럼 사료를 기다리며 조용했다. 그 대조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뚜렷했다. 이 양식장은 마치 평범한 먹이가 아닌 무언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군. 차 총경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 건 보통 사람이 아닐 거야. 오전이 되자 강대호가 시찰하러 나왔다. 그는 반대편에 서서 차 총경에게 손을 흔들었다. 마치 모든 것이 평범한 것처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총경님? 특별한 사료가 필요하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차 총경은 정중하게 답했다.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활동이 없도록 양식장 주변에 경계선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안전상의 이유로 사료 창고 출입도 당분간 봉쇄를 요청합니다. 물론 공식 절차를 밟아서요. 순간 강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봉쇄? 그는 재빨리 다시 미소를 지었다. 반사적인 반응을 지우려는 듯했다. 조사를 위한 것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규칙대로 하시지요. 공문서가 작성되었고 창고문에는 봉인 스티커가 붙었다. 자물쇠는 이중으로 잠겼고 열쇠 하나는 작업 반장이, 다른 하나는 팀이 보관했다. 3번 양식장 가장자리에는 노란색 통제선이 설치되었고 관찰 구역, 허가 없이 사료 공급 금지라고 쓰인 작은 팻말이 세워졌다. 그날 오후 하늘은 흐렸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담장 너머로 몇몇 주민들이 잠시 기웃거리다가 경찰을 보고는 재빨리 물러섰다. 돕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오후에 차 총경은 작은 식당에서 팀과 모였다. 그는 모든 기록을 소리내어 읽게 했다. 물고기가 몇 시에 활동적인지, 얼마나 높이 뛰어오르는지, 양동이를 흔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른 양식장과의 비교 등 모든 것이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계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 차 총경이 말했다. 오늘 밤부터 감시 카메라를 양식장과 창고문을 향해 2군데에 설치한다. 제복 없이, 불빛 없이. 밤은 빠르게 내렸다. 작은 카메라들이 조용히 켜져 어두운 수면을 응시했다. 초소에서는 2명의 대원이 교대로 일지를 채웠다. 밤 11시 바람이 거세지자 양식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물고기들은 마치 인간에게는 들리지 않는 신호에 맞춰 일제히 움직였다. 어둠을 응시하며 앉아있던 차 총경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았지만 생명체에게는 기억과 습관이 남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저 양식장은 결코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 날 차 총경은 다시 큰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수진의 방문 앞에 섰다. 모든 것이 막 청소를 마친 호텔처럼 깔끔했다. 그는 탁자 위에 작은 시계를 보고 커튼을 보고 벽을 보았다. 만약 이 문을 열쇠가 있다면 그는 생각했다. 그건 얼룩이 아니라 눈일 거야. 떠나기 전 차 총경은 3번 양식장가에 잠시 멈춰 섰다. 한낮의 태양이 수면을 비추며 바닥에 긴 그림자들을 드리웠다. 몇몇 물고기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며 불안하게 움직였다. 차 총경은 고개를 숙여 자기 자신에게 혹은 물에게 반쯤 속삭이듯 말했다. 너희가 증인이라면 너희의 방식으로 말해봐. 멀리서 바다 위 통통배 소리가 들려왔다. 장날이 곧 끝난다는 신호였다. 마을은 다시 평범한 리듬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리듬 뒤에서 무언가 바뀌고 있었다. 창고의 봉인, 양식장가의 노란색 통제선, 그리고 큰 그림을 맞추기 시작한 작은 기록들. 오늘 밤 차 총경은 2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시작할 것이었다. 기억하는 양식장과 보는 방, 서로 다른 2개의 열쇠가 그동안 완도에 숨어있던 진실이라는 하나의 문을 향하고 있었다. 전날 밤부터 차동민 총경의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3번 양식장에 대한 기록을 보고 사료 없이 뛰어오르는 물고기에 대한 대원들의 보고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너무나 깔끔하고 정돈된 박수진의 방 분위기를 떠올렸다. 저 방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얼룩이 아니라 눈이야. 다음 날 아침 차 총경은 작은 팀을 이끌고 다시 큰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형사들 외에 전자신호 탐지기를 든 과학수사대 요원도 동행했다. 공식적인 명분은 여전히 단순했다. 실종자 보고서 보완을 위한 추가 조사. 강대호는 거실에서 온화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총경님. 이 집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수진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협조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시선은 경찰들의 모든 움직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차 총경은 무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진 씨의 방을 한 번 더,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수진의 방은 이전과 똑같아 보였다. 정돈된 침대, 깨끗한 커튼,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앙증맞은 알람 시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거의 너무 완벽할 정도로. 과학수사대 요원이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이따금 조용한 삐소리를 내는 작은 장비를 움직였다. 침대 옆 작은 탁자로 향하자 표시 바늘이 위로 솟구쳤다. 팀장님, 이 주변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힙니다. 그가 보고했다. 차 총경이 다가갔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알람 시계를 바라보았다. 천천히 시계를 옮기자 그 뒤에 좁은 틈에서 작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아주 작은 렌즈였다. 조심해서 열어봐. 차 총경이 지시했다. 요원은 조심스럽게 시계의 뒷면을 열었다. 그 안에는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너무나 작아서 맨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방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모든 팀원들이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창문을 발견한 것처럼 그 물건을 쳐다보았다. 차 총경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역시 그랬군. 그가 속삭였다. 피해자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 자기 방에 두 번째 눈을 남겨둔 거야. 요원은 즉시 카메라를 정전기 방지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메모리 카드가 아직 안에 있습니다, 팀장님. 손상되지 않았다면 녹화 파일이 남아있을 겁니다. 차 총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열쇠가 될 수 있어. 여기서 내용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연구소로 가져간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대호가 나타났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떻습니까, 총경님? 뭐 찾은 거라도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거의 너무 차분할 정도로. 차 총경은 천천히 돌아서서 아무 말 없이 몇 초 동안 그 남자를 응시했다. 2층 복도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무미건조한 어조로 대답했다. 단순한 표준 검사였습니다. 이 시계를 포함해서 몇 가지 물품을 감식하러 가져가겠습니다. 지문이나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순간 강대호의 눈이 번뜩였지만 재빨리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요. 제 며느리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차 총경은 그 미소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종류의 미소가 종종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후 팀은 사무실로 복귀했다. 과학수사연구실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조심스럽게 열렸다. 메모리 카드가 특수 컴퓨터에 삽입되었다. 화면에 여러 비디오 파일이 담긴 폴더 창이 떴다. 녹화 시간은 수진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밤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팀장님, 파일이 온전합니다. 요원이 말했다. 차 총경은 똑바로 서서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즉시 파일을 열지 않고 참았다. 절차를 확실히 하자. 모든 건 공문서에 기록해. 이 파일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날 밤 영상을 재생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차 총경은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는 완도 위로 펼쳐진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바닷바람에 섞인 밤벌레 소리를 들었다. 수진 씨, 대체 여기에 무엇을 맡겨둔 겁니까? 그가 중얼거렸다. 같은 시각 큰 집에서 강대호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샹들리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손에는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이따금 그는 수진의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가늘게 떠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아직 안전하다고 혹은 적어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멀리 도심에서 수진이 몰래 숨겨둔 작은 카메라는 이제 경찰의 손에 들어갔다. 그 작은 렌즈는 더 이상 녹화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 방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을 여전히 날카롭게 응시하는 것 같았다. 차 총경은 다시 연구실로 들어갔다. 그는 컴퓨터 화면 옆에 서서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아침 이 녹화 파일을 연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눈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곧 다가올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아침 경찰청 과학수사연구실은 다른 때와 달랐다. 고요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마치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박수진의 방에서 발견된 작은 카메라의 녹화 영상을 재생할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다. 차동민 총경은 똑바로 서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시작하지.
그가 짧게 말했다. 클릭. 마지막 파일이 재생되었다. 화면에는 수진의 방 작은 탁자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 나타났다. 침대는 깔끔했고 커튼은 닫혀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 몇 분은 텅 비고 조용했다. 그러다 갑자기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수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뚜렷한 공포심을 안고 문 쪽을 돌아보았다. 이어서 굵고 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자니? 연구실은 즉시 놀란 시선들로 웅성거렸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강대호의 목소리였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의 모습이 나타났다. 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은 붉었다. 수진은 황급히 일어섰다. 몸이 떨렸다. 나가주세요,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안으로 들어와 뒤에서 문을 닫았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조용히 녹화하고 있었다.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강대호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수진은 뒤로 물러섰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버님이 계속 이러시면 민준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저한테 증거도 있어요. 그 말들이 울려 퍼지자 연구실에 있던 몇몇 경찰관들은 이를 갈았다. 차총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모두가 수진이 말한 증거가 바로 이것.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카메라라는 것을 알았다. 화면의 영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란스러운 소리, 급한 발소리, 바닥에 떨어지는 물건 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이름을 부르는 수진의 비명이 들렸다. 카메라가 흔들렸지만 렌즈는 여전히 방 안의 혼란스러운 몸의 그림자 일부와 소리들을 담아냈다. 그러다 끊어지는 목소리로 수진이 외쳤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이 카메라가. 전부 보고 있어요. 그 후에는 창밖에 거센 빗소리와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만 섞여 들려왔다.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어두워졌다. 녹화는 거기서 멈췄다. 연구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컴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그 순간의 무게를 강조하는 듯 들렸다. 차 총경은 똑바로 서 있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 녹화 파일이면 충분해. 그가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말했다. 수진 씨가 직접 말했어. 자기 자신이라는 증인을 남긴 거야. 몇몇 젊은 대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은 젖어 있었다. 한 명이 속삭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를 항상 엿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카메라를 설치한 거야. 차총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숨은 길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그녀 자신의 입에서 나온 거야. 파일은 여러 개의 특수 USB에 복사된 후 공식 공문서와 함께 봉인되었다. 누구도 이처럼 중요한 증거를 함부로 다룰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날 오후 차총경은 핵심팀을 모았다.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했다. 하지만 성급해선 안 돼. 증인들과 3번 양식장의 패턴으로 증거를 보강해야 해. 이 모든 것이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사슬이 되어야 한다. 한편 바닷가의 큰 집에서 강대호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쨍한 햇볕 아래 반짝이는 양식장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불안감은 얼굴에서 가시지 않았다. 3번 양식장의 노란색 통제선은 여전히 설치되어 있었고 마치 그가 숨긴 비밀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오랜 동료가 경찰이 무언가 발견한 것 같다고 알려왔다. 강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이 뭘 찾았든 사소한 것일 거야.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경찰청에서 차 총경은 이미 어두워진 컴퓨터 화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에게 방금 녹화 파일을 연 순간은 단순히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하려 했던 한 소녀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수지는 그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결코 감기지 않는 눈을 남겼다. 차 총경은 팀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고했다. 내일 강대호를 소환한다. 그가 이 증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자. 방은 조용했다. 모두가 다음 단계가 이 어두운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완도에 밤이 내렸다. 바닷바람은 차가움을 실어왔고 3번 양식장에서는 물고기들이 불안하게 맴돌았다. 마치 그들 또한 자신들이 삼켰던 비밀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음을 아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완도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잿빛 구름이 하늘에 매달려 곧 터져나올 비밀을 함께 품고 있는 듯했다. 경찰청에서는 준비가 끝났다. 공식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경찰차 한 대가 강대호의 큰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의 테라스에서 강대호는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경찰의 방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차가 문 앞에 멈추자 그는 일어섰다. 억지로 만든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경찰이 길게 말하기도 전에 말했다. 경찰청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강대호는 뒷좌석에 앉아 항상 들고 다니던 나무 지팡이를 꽉 쥐었다. 차창 너머로 그는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양식장들을 바라보았다. 청사에 도착하자 그는 조사실로 안내되었다. 차동민 총경이 서류철을 앞에 두고 똑바로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초소형 카메라의 영상 사본이 담긴 노트북을 든 과학수사대 직원이 있었다. 강 회장님, 차 총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진 씨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 밤에 대해 직접 듣고 싶습니다. 강대호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미 말씀드렸잖소. 그 애는 집을 나갔습니다. 누군가와 도망쳤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은 모릅니다. 차 총경은 서두르지 않고 반박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몇 장의 기록을 보여주었다. 수진 씨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깨끗했죠.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강대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다시 숙였다. 무엇을 찾았다는 겁니까? 차 총경은 신호를 보냈다. 과학수사대 직원이 영상의 초반 부분을 재생했다. 빗소리가 들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한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자니? 강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무릎 위에 지팡이를 꽉 쥐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건 내가 아니오. 목소리는 조작될 수 있잖소. 요즘 기술이 어떤데? 차 총경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목소리가 조작될 수 있다면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얼굴도 조작입니까? 강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함이요. 누군가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요. 차 총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3번 양식장 관찰 결과를 담은 사진을 꺼냈다. 왜 그 양식장의 물고기들만 다른 양식장과 다르게 행동합니까? 왜 하필 창고와 가까운 그 양식장에서만 그렇게 사납고 탐욕스러워진 겁니까? 강대호는 이를 갈았다. 그건 흔한 일이요. 가끔 사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정말입니까? 차 총경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우리는 창고를 봉쇄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사료를 넣을 수 없었죠. 그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조사실의 분위기는 뜨거워졌다. 강대호는 몸을 뒤로 기대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당신들은 시신이 없잖소. 시신이 없으면 이 모든 건 추측일 뿐이요. 차 총경은 한숨을 쉬고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책상을 돌아 강대호 바로 옆에 멈춰 섰다. 강 회장님, 수진 씨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녹화되고 있는 눈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카메라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강대호는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창백했다. 처음으로 그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맞은편 유리창 너머로 몇몇 팀원들이 조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 남자의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차 총경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계속 부인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부인할수록 당신이 누구인지 더욱 명확해질 뿐입니다. 강대호는 책상을 바라보았다. 눈이 번뜩였다. 당신들도 알지 않소. 이 마을 사람들은 나 때문에 먹고 살아. 내가 없으면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씁쓸함과 오만함이 섞여났게 깔렸다. 차 총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은 그날 밤 당신이 수진 씨 방 앞에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부는 이상한 시간에 창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녹화 영상과 하나로 합쳐질 겁니다. 강대호는 고개를 들어 분노에 찬 눈으로 차 총경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흔들림 없는 차분한 시선뿐이었다. 내일 차 총경의 목소리는 깊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을 겁니다. 강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나무 지팡이를 무의미하게 두드렸다. 조사실 밖 오후의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다. 비가 천천히 내려 청사 지붕을 적셨다. 3번 양식장에는 노란색 통제선이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불안하게 맴돌며
말할 때를 기다리는 말없는 증인처럼 보였다. 그날 밤 차 총경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양식장 지도, 방사진, 그리고 녹화 영상 사본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마침내 맞춰지기 시작한 퍼즐 조각 같았다. 그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원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강대호에게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많지 않았다. 다음 날 경찰청 강당은 발소리와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그곳에서 공식 사건 브리핑이 열렸다. 수사관, 과학수사대, 수산과 대표, 그리고 그동안 반쯤만 용기를 냈던 몇몇 증인들까지 모든 관련자들이 초대되었다. 방 한쪽 끝에 강대호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부유한 유지의 위엄을 지키려 애썼지만 눈빛은 불안했고 나무지팡이를 평소보다 더 꽉 쥐고 있었다. 차동민 총경이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박수진 씨 실종과 관련된 일련의 증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은 진실만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묻혀서는 안 됩니다. 앞쪽에 대형 스크린에 3번 양식장 사진, 수산과의 기술 보고서,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의 영상 사본이 상영되었다. 수진의 방으로 들어가는 강대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강대호는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다.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여전히 말했다. 조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술로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차 총경은 그를 잠시 쳐다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것이 조작이라면 왜 빗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피해자의 비명이 그날 밤의 기상 보고와 기록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강대호는 침묵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증인들이 불려나올 차례가 되었다. 늙은 인부 박 씨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저는 그날 밤 한밤중에 창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고될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강대호는 그를 노려보았지만 박 씨의 눈빛은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용기가 깃들어 있었다. 이어서 이웃 김 씨 아주머니가 나섰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날 밤 수진 씨 방불이 새벽까지 오랫동안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듯한 큰 소리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제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침묵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속삭임이 방을 가득 채웠다. 서서히 그동안 사람들을 침묵하게 했던 두려움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차 총경은 신호를 보냈고 과학수사대 직원이 3번 양식장 관찰 영상을 보여주었다. 물고기들이 사료 없이도 미친 듯이 뛰어오르며 다투는 모습이 보였다. 이 비정상적인 행동은 다른 양식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분명히 말했다. 수산 전문가는 덧붙였다. 물고기는 이유 없이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비정상적인 무언가에 대한 습관을 보여주며 그 위치는 피의자가 통제하는 사료 창고와 매우 가깝습니다. 강대호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들은 말과 희미한 녹화 영상밖에 없지 않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차 총경이 일어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강 회장님. 선명하게 녹화된 영상,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피해자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용기를 낸 증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방이 웅성거렸다. 예전에 강대호의 부지에서 일했던 몇몇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부담이 풀리는 듯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강대호는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후들거렸다. 그는 나무지팡이를 두드리며 변호를 해줄 사람을 찾는 듯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차 총경은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마쳤다. 침묵은 범죄의 공간을 내주지만 용기는 진실을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용기가 마침내 태어났습니다. 방은 박수 소리로 울려 퍼졌다. 기뻐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마침내 진실이 제자리에 서기 시작했다는 안도감. 밖에서는 비가 거세게 내려 청사 지붕을 적셨다. 강대호의 부지에 있는 3번 양식장은 여전히 물결쳤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불안하게 움직이며 물 또한 비밀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은 더 이상 묻혀있지 않았다. 마침내 그날 재판이 열렸다. 군지방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그동안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던 거물유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법정안, 의자는 꽉 찼다. 앞줄에는 수진의 가족이 지치지만 꿋꿋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꽉 쥐고 이따금 가슴에 품었다. 다른 쪽에는 강대호 밑에서 오래 일했던 인부 몇 명이 참석했다. 일부는 침울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강대호는 삼엄한 경호 속에 들어왔다. 그는 흰 셔츠를 입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다. 항상 그를 동반했던 나무 지팡이는 이제 남은 자존심의 유일한 버팀목인 양 꽉 쥐어져 있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로 재판 시작을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피고인 강대호의 박수진 씨 실종 관련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은 공개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분위기는 고요했다. 모든 시선이 불안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앉으려 애쓰는 강대호에게 쏠렸다. 검사가 일어서서 두꺼운 서류철을 열었다. 재판장님, 저희는 피해자의 방에서 나온 녹화 영상, 증인 진술, 그리고 피고인 소유의 3번 양식장에 대한 전문가 보고서 등 일련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정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다.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은 거의 얼어붙었다. 빗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강대호의 얼굴, 그의 굵은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수지나 자니, 법정의 몇몇 사람들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일부 여성들은 입을 막고 흐느낌을 참았다. 수진의 비명이 울려 퍼졌을 때 이 카메라가 전부 보고 있어요. 분위기는 깨졌다. 피해자 가족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전문가 증인석에 앉아있던 차동민 총경이 재판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위협받고 있음을 이미 알았던 한 피해자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그 카메라는 그녀가 남긴 증인입니다. 강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일어나 자신을 변호하려 애썼다. 당신들은 수년간 나에게 의지해놓고 이제 와서야 감히 말하는군. 이 모든 것은 노름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시오. 모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질 것이오. 첫 번째 증인으로 늙은 인부 박 씨가 소환되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그는 말했다. 저는 한밤중에 창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워서 침묵했지만 오늘 저는 맹세코 그것이 제가 들은 것입니다. 이어서 김 씨 아주머니가 나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수진 씨 방불은 아침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오늘 저는 그 아이가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말합니다. 검사는 수산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는 3번 양식장에서의 물고기들의 이상 행동을 설명했다. 물고기는 이유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비정상적인 습관을 보여주며 그 위치는 피고인이 통제하는 사료창고 바로 옆입니다. 모든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모든 문장은 강대호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변론 차례가 되자 강대호는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손은 지팡이를 쥔 채 떨렸다. 당신들은 모두 공모했어.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건 거대한 모함이니까. 법정은 불신의 속삭임으로 웅성거렸다. 예전에 두려워했던 늙은 인부, 몇몇이 이제 방청석에서 감히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산 거지. 당신 협박 때문이 아니었소.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다. 판사가 다시 의사봉을 두드렸다. 조용, 법정은 질서를 유지해야 하오. 강대호는 숨을 헐떡였다. 그의 눈은 동정을 구하듯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더 이상 예전에 고개를 숙이던 얼굴들은 없었다. 이제 그들은 증오와 안도감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논골을 마쳤다. 재판장님, 녹화 증거,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전문가 보고서는 피고인의 개입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녹음된 목소리를 통해 피고인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다음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휴정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이미 명확했다. 법의 그물은 점점 좁혀졌고 강대호는 더 이상 녹화된 자기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나자 수진의 가족이 일어섰다. 어머니는 강대호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말했다.
내 딸은 돌아올 수 없지만 이 진실은 바로 서야만 합니다. 강대호는 고개를 숙여 감히 답하지 못했다. 그의 나무 지팡이는 이번에는 그가 짊어진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다. 법원 건물 밖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환호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진지한 얼굴로 법원 문을 응시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들이 보고 있으며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였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다. 법정은 이전 재판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다시 가득 찼다. 건물 밖에는 주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일부는 아침부터 내리는 이슬비 때문에 우산을 들고 있었다.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모두가 자리를 지켰다. 법정 안 분위기는 고요했다. 재판부가 검은 법복을 휘날리며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엄숙했다.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일어섰다가 의사봉이 두드려진 후 다시 앉았다. 피고인 강대호에 대한 사건 심리를 개정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대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평소 단정하게 빗어넘기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나무 지팡이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권력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약해진 몸을 지탱하는 버팀목에 가까웠다. 검사가 일어서서 녹화 영상, 증인 진술, 전문가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사실들을 요약하여 다시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각 문장은 피고인의 어깨에 더 큰 부담을 얹었다. 이어서 판사가 판결 이유를 낭독할 차례였다. 본 법원은 모든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방에서 나온 녹화 영상은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것을 명백히 보여주며 피해자의 목소리는 피고인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증인들은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수산 전문가는 비정상적인 양식장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방은 숨을 죽였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려왔다. 피고인 강대호, 법원은 당신이 박수진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법적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졌다. 법정은 웅성거렸다. 몇몇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쳤고 일부는 울었고 일부는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침묵했다. 피해자 가족석에서 수진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딸의 사진을 꼭 껴안았다. 옆에 앉아있던 어린 동생은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눈은 젖어 있었지만 강인했다. 강대호는 주저앉았다. 소나기에서 나무 지팡이가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렀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자랑하던 모든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졌음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한때 존경받던 거물 유지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무너진 늙은 남자에 불과했다. 판사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으로 재판을 마쳤다. 정의는 지연될 수 있지만 영원히 묻힐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 증인으로 참석했던 차동민 총경은 옆에 동료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의는 더딜지 몰라도 결국에는 오는군. 강대호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갈 때 주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환호도 조롱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시선, 우리는 본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는 시선뿐이었다. 밖에서는 이슬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기다리던 수백 명의 주민들은 강대호가 경호 속에 지나갈 때 길을 터주었다. 조용히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범죄가 이제 눈앞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법원 계단 한쪽에서 수진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딸의 사진에 속삭였다. 얘야, 네 진실은 바로 섰어. 네가 없어도 너의 목소리와 용기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그날 강대호에 대한 판결은 단지 한 명의 유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사회를 억압해온 두려움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사람들은 침묵이 어둠의 공간을 내어줄 뿐이며 작은 용기 하나가 진실의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3번 양식장에서는 여전히 물이 일렁이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을 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양식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을 한 범죄의 말없는 증인이자 아무리 강력한 비밀이라도 결국에는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장소로 기억했다. 그날 오후의 비는 마침내 그쳤다. 완도의 하늘이 서서히 열리고 저녁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나왔다. 법원 앞길은 한산해졌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대호 사건은 무기징역으로 종결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법정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식당에서 시장으로, 이웃들의 입에서 젊은이들의 귀로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가십이 아니라 경고로서.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침묵은 위험하다. 침묵은 강대호가 오랫동안 권력을 휘두르게 만들었다. 침묵은 수진을 도움 없이 갇히게 만들었다. 침묵은 보고들은 모든 이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고 결국 비극을 피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용기의 힘을 보여주었다. 증인을 남기기 위해 작은 카메라를 설치한 한 젊은 소녀의 용기. 마침내 법정에서 입을 연 인부들과 이웃들의 용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딸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달라고 요구한 한 어머니의 용기. 진실은 지연될 수 있다. 돈과 권력, 그리고 두려움 뒤에 숨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 온 뒤 구름을 뚫는 햇빛처럼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조만간 진실은 제 길을 찾는다. 그날 사회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 하나가 삶과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범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방구석에 작은 카메라라는 단순한 증거 하나가 모든 권력을 뒤흔들 수 있는 영원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수진의 이야기는 단지 도덕성을 잃은 늙은 남자의 범죄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 이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눈을 감을 것인가? 똑바로 응시할 것인가? 모르는 척할 것인가?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수진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메시지를 남겼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침묵 속에 사라지게 하지 마라. 두려움이 진실을 잠재우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 말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빛을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언젠가 우리가 불의를 목격하고 숨겨진 울음소리를 듣거나 우리 주변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딥시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정의는 늦게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올 때 그 무엇보다 강한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진실은 묻힐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범죄가 가해자에게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도 자라난다는 것을 배웁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정의는 늦게 올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냅시다.